그 새벽에 개업 뉴스 보셨겠지만 이게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위상이 대단한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너무 좀 동요하지 마시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증시는 오히려 급등하는 나중에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어쨌든 증시를 결정한 거는 이런 정치 리스크보다는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경제와 수출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게 17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졌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너무 빠졌고, 근데 관건은 이번에 AI 쪽인데 AI 카나나 앱을 별도 출시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리플이라는 거는 실시간 자금 송금을 하기 위한 대안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브릭스 입장에선 자꾸만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버리면 네. 우리 이제 알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리플을 또 한번 채택할까 이런 또 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 3부에서는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 경제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염승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 비상계엄이 새벽에 해제가 되고 국내 증시가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개장한다. 네. 이 개장 결정 이유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 네. 사실상 이제 계엄은 그 이제 그 리스크는 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아마 그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상적으로 열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 주식시장을 이제 정상적으로 열지 않았을 때 다음 날 또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누적돼서 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계엄이 해제됐다는 측면에서 일단 좀 그 시장을 정상적으로 열어놓고 또 예. 대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뭐 밤사이에도 네. 굉장히 컸거든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어쨌든 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새벽에 그 계엄령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마이너스 9%까지 폭락했다가 네. 다행히 이제 마이너스 3%까지 조금 축소했는데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에도 좀 약간 이제 변동성을 예. 줄 수 있거든요. 또 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정말 오랜만에 샀어요. 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네. 결국 이들이 또 계엄령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팔아버리면 네. 또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조금 이제 오전 한 3-40분 정도 예의주시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긴급 금통위를 연다고 했고 네. 또 좀 정부에서도 아까 이 경제부총리도 뭐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는 건 다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속보도 나온 거 보면 정부도 이제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에 아마 최선의 노력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오전 상황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연합뉴스를 보니까 증권가가 그 비상계엄 사태로 증시 단기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망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증권가가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국내 증시 전망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계엄은 옛날에 그 1980년이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입할 만한 이제 요소는 없는데 가장 이제 그래도 정치 리스크가 좀 컸던 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2004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탄핵 소추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랬었죠. 네, 그때 이제 국회 가결되면서 코스피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증시가 흔들렸지만 결국엔 당시에 어쨌든 이제 탄핵 소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증시는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움직였어요. 근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증시는 오히려 급등하는 나중에 모습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건설 경기가 또 좋을 때여가지고. 그땐 그랬군요. 근데 그땐 또 지금과는 또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아시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뭐 내수도 힘들고 인구는 감소하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 위기론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이제 관세부가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환경이 훨씬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 아까 보니까 또 이게 또
지금 정부가 또 이제 어쨌든 지금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해제는 됐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당장 또 해소되는 문제도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며칠 정도의 좀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어쨌든 증시를 결정한 거는 이런 정치 리스크보다는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경제와 수출이었기 네. 때문에 예. 그게 결국엔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님 처음 모시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부터 예상치 않은 질문부터 저희가 훅 들어갔는데요. 너무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침 저널 청취자분들께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현재 이제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이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좀 많이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좀 불려주셔가지고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올해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시장이 참 올해처럼 힘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이제 계엄도 있었고 사실 올해 우리나라 증시 보면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막 국내 증시 투자하면 조롱을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요즘엔 좀 방송하기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저는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정말 많은 악재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출도 여전히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계엄 뉴스 보셨겠지만 그런 게 나오면서 가장 많이 이제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뭐 반도체나 여기 IT에 들어간 뭐 스마트폰에 들어간 카메라라든가 선박 기자재 자동차 부품이 전 세계 웬만한 제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마비가 됐을 때는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위상이 대단한 건 맞아요. 근데 위기라고 자꾸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힘든 상황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너무 좀 동요하지 마시고 또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니까 지금 어려울수록 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가 2, 3년 후에 어쨌든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더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뭐 정치 경제 상황이 안정됐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2, 3년 미래 잘 모르겠다 좀 깜깜하면 그거는 또 그거랑 별개로 또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 그걸 좀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두근두근했던 이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을 저도 방송에서 많이 이제 배웠는데 참 말씀 잘하시고 분석도 잘해주시고 전망도 잘해주신다. 이래서 좀 팬이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직접 이렇게 뵙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금융당국이 그 RP 매입을 통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시장 변동성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시중에 돈을 푼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또 깜짝 금리 인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하느니 했던 것도 그렇고 방금 나온 뭐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지금 금융시장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는 이게 우리가 만약에 A에서 B까지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직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주가라든가 경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요동을 칩니다. 가긴 가요. 근데 좋았다가 흥분했다 또 가라앉았다. 경제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리가 무너지면 요 정도 마이너스 10 빠져야 될 게 2, 30 빠지면요. 실제 경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소비라는 것도 다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또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좀 지금 금융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좀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뭐 금리 인하도 하고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건 맞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정부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돈을 좀 풀어주는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정책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1%대까지 좀 최근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높으면 돈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일단 좀 위기를 좀 막는데 주력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원달러를 포함한 환율이 급등했죠. 네, 맞습니다. 그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어섰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계속 거래됐던 시장에선 1,440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다가 지금 이제 1,410원대로 좀 다시 내려와서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항상 그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이제 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1,400원까지 올라온 거 여러 이유는 있지만 국내외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원화 자산을 팔려는 수요가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환율은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스피 200 그 야간 선물 옵션 지수도 급락했다고 들었는데 우선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되거나 뭐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간 선물은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 아마 증권거래소 쪽에 아마 그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밤 사이에 뭐 해외 증시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밤에 만약에 국내에서는 어떤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사실상 이 거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간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야간 이제 거래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실제 급락을 하면 야간 코스피 200 지수가 실제로는 급락을 합니다. 그때. 그럼 그 다음 날 실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9시에 개장했을 때 그걸 좀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겠다. 이걸 미리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1.8% 빠진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그만큼 올랐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오늘 2,450선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너무나 좋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트코인도 뭐 밤사이에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격이 정말 비트코인도 이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있다 보니까 해외 쪽은 사실 영향은 없지만 이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쪽 보니까 아까 새벽에 뉴스 보니까 뭐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계엄령이 해제는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원되는 모습을 저는 좀 보일 것 같고 결국 해외 쪽 가격 거의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에 문제만 없다면 뭐 암호화폐 가격은 정상적으로 좀 거래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상자산으로 더 몰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원화가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당분간.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그 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 또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워낙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힘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연에 다니면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주식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즘에 웬만한 분들이 다 암호화폐를 하시니까. 근데 제가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분석을 해본 결과 암호화폐는 하나의 자산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저도 부정했거든요. 암호화폐가 무슨 투자 자산이냐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엔 가졌는데 지금 올해 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또 하나의 지금 세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또 받고 있고 시총도 되게 커졌거든요. 그런 걸 또 감안한다면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는 흐름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자산이든 너무 막 모두가 흥분할 땐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그 단계가 한번 왔었는데 지금 오늘 이 이슈로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락이 나올 땐 저는 투자하는 거 오히려 괜찮다. 하락을 이용하셔야지 또 올라간다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20-30% 변동은 항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그런 쪽에서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땐 좀 소극적으로 하시고 혹시라도 주가가 막 이 가격이 급락할 때 그럴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1시경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후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표들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 쪽은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제가 이제 봤던 지표는 우리나라를 이제 추종하는 이제 기업들이 외국에 상장된 것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보면 삼성전자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실제 돼 있거든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데 예. 해외에 상장돼 있는데 이게 그 한때 7%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3.59%까지 좀 약간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고 예.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이너스 4.4% 정도 약간 이제 축소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야간 시장에서 정말 변동성을 보였던 이런 지표들이 네. 많이 좀 안정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뭐 약간 좀 다행스럽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근데 진짜로는 9시에 시작하는 국내 주식시장이 되겠죠. 이제 그거 예. 출발을 하면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예.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또 외국인들이 만약에요. 네. 혹시라도 주식을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아버리게 되면 오전부터 대량으로 네. 그럼 다시 환율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9시 증시 개장 이유가 네. 좀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네,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봐야겠네요.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올 들어 삼성전자가 국내 주요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에서 줄줄이 이제 편출되는 그런 굴욕을 이제 겪었다 이런 네. 말이 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사님께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ETF는 어떤 지수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추종해 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들이 뭐 10개면 10개 그대로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일부를 이 펀드 매니저들 있죠. 예. 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스스로 종목을 몇 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랑 네. 무관하게 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난 것 같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빼버리고요. 예. 같은 반도체인데 네. 하이닉스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걸 네. 이제 보통 액티브 ETF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 액티브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니까 펀드 매니저가 이제 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주요 ETF들이 네. 삼성전자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뭐 주가도 좀 부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좀 빼버렸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또 많이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올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공급을 못했고 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이제 전망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근데 요거는 어쨌든 뺐다라는 건 물론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주가 더 빠진다 이거보다도 확실히 올해 삼성전자가 정말 이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봐도 그렇게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구나라고 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일에 그 미국 상무부가 그 HBM을 대중국 수출 통제 품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방금 그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 전 세계 HBM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기업이 이제 양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약간 그 상황이 되게 다르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대부분 물량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네. 그 엔비디아 물량은 이제 대만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에 직수출하는 물량인데 네. 그거는 삼성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 HBM 매출의 한 20에서 30% 정도. 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영향도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삼성이 주가 오르려면요, HBM 이제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좀 세대수가 예전 세대예요. 네. 좀 약간 이제 저가형이죠. 네. 근데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건 굉장히 첨단 제품이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게 잘 돼야 주가를 결정하는 거지. 네. 기존에 이제 중국 거는 물론 일부 타격은 받겠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네. 결국 핵심은 중국의 저는 규제보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젠슨항 CEO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홍콩에 네. 그 한 대학교에서 갑자기 삼성전자 이제 거의 끝나간다 테스트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12월에 공급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것만 네. 확정을 딱 해주면 예. 삼성전자는 이런 중국 이슈랑 또 별개로 주가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네.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가 아직
더 안 나와서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핵심은 엔비디아 공급 여부가 저는 더 오히려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중국 규제 이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고 엔비디아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것 같고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쏙 좋을 거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PC나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거든요. 내년 하반기에는 애플 스마트폰 또 업데이트 될 거고 AI PC도 출시가 또 될 거니까 하반기는 좋을 거로 봐요. 근데 주가는 항상 몇 달 선행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은 좀 바닥은 다질 것 같고 본격 상승은 내년 한 2분기 이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그 한동안 내림세만 타던 그 카카오 주가가 반등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개인은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은 또 대량 매수하면서 회복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주가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요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가가 지금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제 낙폭과대가 좀 컸고요. 이게 17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졌던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빠졌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예요. 사실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없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최근에 인하됐죠.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좀 좋다라는 또 평가가 있어서 좋고 내년에 또 기업이익도 증가할 텐데 근데 관건은 이번에 AI 쪽인데 AI 카나나 앱을 별도 출시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카카오톡에 탑재하는 게 아니라 별도 앱이라서 이게 얼마나 또 많이 쓰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톡도 쓰시긴 하지만 우리 메신저 보려고 잠깐 쓰는 거지. 핵심은 그거거든요. 카카오톡을 많이 보게 해야 돼요. 이 회사 입장에서. 왜냐 그래야 광고 수입이 더 느니까. 근데 이거를 따로 또 앱으로 출시하면 사람들이 카톡 쓰고 또 이 앱을 또 키고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이 맞는지 모르지만 카나나 앱이 성공해야 구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지금 저는 상승은 좀 단기적인 상승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인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더 해보면요.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리플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리플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보통 나머지 코인은 알트코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이제 1월 20일 날 사임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알트코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엄청 이제 심하게 하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약간 우호적인데 알트코인을 되게 배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얘기했죠. 해임시키겠다. 그래서 1월 20일 날 해임하기로 했고 본인도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이제 리플이 이제 발동이 걸린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알트코인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분들도 이제 비트코인도 좋지만 알트코인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저는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지금 통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당선이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100% 관세 부과하겠다. 그 국가들에. 사실은 탈달러를 시도하는 뭐 흐름들은 나오긴 했지만 달러 이상이 전혀 바뀐 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협을 주는 건데 사실 그게 리플이라는 거는 실시간 자금 송금을 하기 위한 대안이잖아요. 그걸로 쓰이는 건데 이게 국제 결제 통화망 스위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한 4, 5초 빠르대요. 이 전송 속도가. 근데 이제 브릭스 입장에서는 자꾸만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이제 알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리플을 또 한번 채택할까 이런 또 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암호화폐로 이거 자꾸만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금이나 암호화폐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미국 대신에 이런 수요들이 암암리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이런 리플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무튼 좀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첫 방송에서 정말로 유익한 분석과 전망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